초기 선교사들 중에서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 그 안에 제니 에비슨 선교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올리버 에비슨, 한국말로는 어비신 선교사고, 바로 이 부부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바로 이 에비슨 선교사는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배우지도 못한 노동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카나다로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고생하면서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됐는데 원래 그 아버지도 참 믿음이 참 좋으신 모양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에비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서 살 때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도 처음 봐요. 하여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인데 토론토 의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 학교에서 외과 교수로서 이제 봉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게일 선교사라든가 펜윅 선교사, 이들이 그 조선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에비슨에게 말해 주어서 이 에비슨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조선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할까? 이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 본격적인 그런 그 조선으로 오게 된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카나다에 와서 강연을 한 거예요. 그 강연이라는 게 바로 조선의 선교사로 오십시오 하고 그거 외친 거지요. 가서 그렇게 외쳤더니 이 에비슨 이분이, 그러니까 의과대학교 교수가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에비슨은 아이를 셋 낳고 네 번째 그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이만큼 낳았고 그 고생해가면서 살아와서 이제 교수도 되고 편안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학교로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재임용 통지까지 받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으로 가야 된다는 이 소명의식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37살인가 이때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32살 때에 32살에 와서 43년 동안 우리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워낙 이분이 뛰어난 이런 분이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제중원 그 병원에 와서 책임자로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의 황제의 주치의라고 하면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명칭으로는 시의라는 명칭이었는데, 그런 명칭을 가지고 황제를 위해서 그저 돌보는 그런 삶을 살고, 나머지 시간은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시대는 전염병이 많은 시대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여겨져서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썼다고 그래요. 바로 이분이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자체적으로 의사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을 치료하는 이런 의사가 되어져야 된다 여겨져 가지고 한글로 그 의학 서적을 다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일본이 무척이나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럴 때에 특히 이제 그때는 백정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아니할 때였는데 그 유명한 백정 그 백성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아플 때에 가서 어이인 이 에비슨이 가서 무어라는 선교사와 함께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춘 그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랬는지 아니 황제를 치료해 주는 분이 와서 나 같은 백정놈한테 와서 치료해 줬다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저 저 수원 일대까지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 교회가 백정교회가 됐잖아요. 명칭이 백정교회. 네. 자, 전에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 아들이 한국인 7명을 뽑아가지고 의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백정의 아들 박사양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 한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시대에 이 뭐 병원이라 그래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1894년 이때 당시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만국 선교대회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외칩니다. 거기 가서 뭘 외쳤냐면은 한국에 너무 비참한데 여기 병원도 제대로 없다. 병원도 좀 세워달라고 외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 세브란스 강철 회사 사장인 세브란스라는 이 사람이 돈을 지원해 주게 되지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이 사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 뒤로도 이 아들이 50년 동안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게 돼서 뭐 명칭으로는 장로교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것은 바로 이 세브란스 아들이 한 50년 동안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때에 이 세브란스가 후원해 줬던 그 돈 가지고 또 지금의 남대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시대 때에는 제중원 교회였는데 그 제중원 교회는 알렌과 헤론이 개척교회 했던 그런 교회였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에비슨이 세브란스를 통해서 지원받은 거 가지고 그 교회까지 세우게 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또한 됐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것은요, 이 에비슨이 이승만 청년 때에 그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일본이 단발령 사람들 머리 이거 기르는 거 우리나라는 길러가지고 상투 이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잘라버리도록 단발령이 내렸을 때에 이 에비슨하고 상담을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에비슨이 자릅시다. 그래서 에비슨 이분이 가여가지고 뚝뚝 잘라서 그렇게 해줬어요. 머리 잘라준 게 말이 이 에비슨이었고,
그리고 한성 감옥에 이 이승만이 갇혀 있을 때 그때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하룻밤에도 그냥 여러 사람씩 막 죽어 자빠지고 그냥 죽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에비슨한테 이승만이 좀 약을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약을 넣어줘서 그래도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감옥에다가 영자 신문도 넣어주고 각종 서적도 넣어주고 성경도 넣어주고, 그래서 결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에비슨 때문에 이승만이 예수 믿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른 때에 늘 이 배제학당에 이승만이 다닐 때에 매 주일마다 거의 이 에비슨한테 찾아와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영어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이승만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 군주국가 이건 안 된다고. 이 그냥 막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 에비슨이 바로 이승만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 박사님, 그대가 저희 집에 거의 일요일마다 와서 저에게 영어를 연습하고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요. 이 박사님, 그대는 그때 이미 젊은 반역자였고 저는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는 어떤 격려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추구하던 일의 위험에 대해 제가 어떻게 경고했던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처해 있던 곤란한 입장을 생각하여 웃음을 지어봅니다. 황제가 아프거나 그렇다고 생각될 때는 왕진을 하면서 군주제가 폐지될 경우 나라의 장래가 어찌 될지 그대와 더불어 토론했었지요. 우리 두 사람은 역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제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반역 일으키자고 이거 찬성해 주면은 되겠어요, 이게? 하지만은 이미 이런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생각하고선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미 역적이었다. 그런 편지까지 주고받게 주었더라는 겁니다. 자, 일단 나중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들어서 이분이 세상 뜨게 될 바로 직전에 이분 모셔가지고 건국 훈장까지, 건국 공로 훈장까지 이분한테 드린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에비슨이 제중원을 세브란스로 계층하고 병원장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브란스하고 또 이 연희전문학교, 그게 나중에는 연세대학교가 되잖아요. 이걸 하나로 합치는 이 일도 다 이 에비슨이 했는데, 그러나 특별히 이 두 파트, 한쪽에는 학교, 한쪽에는 이 병원, 이 파트를 본인이 물러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 병원장 해야 된다. 그래서 오금선이라는 사람을, 박사를 이 병원장으로 세우게 되고,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학교 당시에 여기는 언더우드 2세가 언더우드 박사의 아들인 원한경 선교사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96세에 별세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96세에 별세를 했지만 이 이전에
이분은 10자녀 낳았는데 그 10자녀 중에서 3자녀를 한국에서 잃었어요. 쌍둥이 딸도 이 땅에서 잃었고, 그리고 그 아들 부부도 그 아들 부부의 이름이 여기 더글라스 B. 에비슨, 캐들린 로슨 이 부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양화진 거기다가 가족묘를 하게 됐는데, 요거는 그 아들이 우리 선교사로 들어올 때에 그때에 파송되었을 때 그때에 이 에비슨이 가서 같이 부부가 가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J.W. 허스트 선교사. 이 허스트 선교사도 의학 박사인데, 미국에서 온 의학 박사인데, 에비슨이 워낙 앞장서서 모든 일 다 하고 뛰어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름에 가려져서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분도 유명하기 때문에 황제가 일본에서요, 그 인력거를 다 수입해다가 에비슨한테도 허스트한테도 인력거를 줬다 그래요. 이렇게 하여튼 우리 가마 타고 다니는 그 시대에 인력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바로 이분은 한국의료선교사협회 창립될 때에 거기에 회원으로서 특히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도 하고 산부인과 주임 교수도 하고 의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도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할버 세디 허스트라는 선교사인데, 이 아내도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간호원으로서 특별히 간호 양성소 교육을 맡아서 수고를 했고요. 5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 세상 떠나기 전에 양화진에다가 장례를 치렀고요. 근데 이 허스트 부부의 딸 캐롤이라든가 또 조엘이라든가 함이라든가 아미, 이 자녀들도 셋씩이나 다 이 땅에서 잃어서 그 가족들이 같이 우리 저 양화진에 안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보면은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자녀들을 여러 명씩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저절로 이 한국이 복음화된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희생된 결과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또 이 알렉산더 존 A 알렉산더, 이 사람은 앞에도 알렉산더 뒤에도 알렉산더잖아요. 할아버지 이름에서 따고 아버지 이름에서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알렉산더라고 했는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땅이 얼마만큼 많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그 땅 평수로 하면 367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요. 놀라지도 않네. 367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종말을 기르는 왜 그 노래 우리가 무슨 노래야 이게? 이 종마들
예, 조금 이따 나오면은 말씀드릴게요. 예,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그런 땅을 가지고 종말을 기르는데 여러분들 말 한 마리에 막 몇 억씩 되고 그러잖아요. 뭐 엄청나게 비싼 그런 이런 이 말들, 그리고 경주마 이런 것들 아주 비싼 그런 그 말들을 기르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말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이분이 소명을 받고 조선에 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한국에 오게 됐는데 군산 선교부로 온 거예요. 군산 선교부로 와서 그 활동을 하는데, 바로 이미 거기에는 전킨이라든가 이런 분 와서 돌리병으로 세 자녀를 잃었고, 또 불 선교사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분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비슨이 자기 후임자로 세웠던 오긍선 박사, 그 오긍선이라는 이 사람이 청년 때에 불선교사에게 이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뭐 서로 돕던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바로 이 오긍선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5살에 배제학당 여기 마치고 이제 독립협회 여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도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는 그 운동하고 그러다가 체포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와가지고 숨어서 그 군산 그쪽에 와가지고선 불선교사 밑에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해주고 있을 그때에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겁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토머스 데니얼이라는 바로 이 알렉산더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만둔 그분이 한 말에 의하면은, 이곳 군산병원에는 현미경도 없고, 그리고 안경을 맞추는데 필요한 검은 렌즈조차도 없다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 그 시대에 병원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때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리고 공부도 아주 잘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곳에 오니까 뭐 인기도 되게 좋았을 테고, 그런데 바로 이분한테 이제 오긍선이 언어도 한국어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성실하게 이를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기 전부터도 아버지가 77세이기 때문에 선교하러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때였어요. 동생들도 12살 아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넓은 땅, 아버지의 그 사업을 물려받을 그럴 자녀가 동생들이 되질 못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 달 지났나? 한 달 좀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다른 선교사들한테 자꾸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선교사들이 돌아가시오, 당신은 그 선교 편지가 서로 주고받은 거 이런 거에 의하면은 뭐 정확한 내용이 없을지라도 틀림없이 이러하였으리라고 여겨지는데, 당신은 가서 그 넓은 땅에서 돈 벌어가지고 돈으로 좀 지원해 주시오. 아마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이 조선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서 이제 요거는 알렉산더의 가족들의 사진인데 이게 아버지고 이게 알렉산더가 대학교 때에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엄청나게 어린 아이들인데 이런 가족에서 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2달 만에 이제 돌아간 거예요. 예, 가서 바로 이분이 이제 돈을 보내서 이 학교 그러니까 순천에다가 선교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교회당, 병원 뭐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돈들을 다 보내옵니다. 예. 근데 그때 갈 때에 오궁선이라는 이 사람도 데리고 가게 되지요. 예.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 오궁선을 이제 공부시켜 가지고 미국에서 의학 박사가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당신 대신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와 가지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후임자로 에비슨의 후임자로 그렇게 활동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건물은 뭐냐면은 바로 알렉산더 기념병원이에요. 추모병원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53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 게이트가 남편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병원을 세웠는데 그 시대에 이건 뭐 거창한 건물이잖아요. 이런 건물을 세워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가 보내준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시대에 여러 곳을 돕는 순천 지부에서 여러 곳을 돕는 그 일을 했다 그래요. 그 돈 바로 그 부자 알렉산더가 보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 알렉산더가 보낸 그 돈, 그 자금 가지고 북장로교회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부, 남장로교회 선교부, 그리고 또 감리교 선교부 이때 다 연합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돈줄이 한 군데서 나오니까.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그 모든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느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서 기념병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 마틴 루터 스와인 하트, 우리나라 말로는 서로득이라는 이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서로득이라는 이 사람은 1911년에 이제 건축 전문 선교사로 한국에 이 조선에 오게 됩니다. 선교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의사,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왔었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 서로득 이분과 같은 경우는 건축 전문가로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26년 동안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머물면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추방당하게 되지요. 하지만은 26년 동안 그 아내 로이스라는 그 아내는 간호학교를 나와서 이제 남편의 이름으로 책도 만들어내고 이 한국에 대한 그 책들을 이렇게 쓰고 했는데 그 주로 내용들이 우리 어린이 선교라든가 여인네들의 그 문학
작품 등 이런 것을 알리는 그 일에 앞장을 섰다 그래요. 바로 이 서로둑 이 선교사가 그 시대에는 한국에는 겨우 뭐 집 가지고 겨우 이렇게 만든 그런 집을 짓고 그럴 때인데, 이분이 세운 아까 봤던 이 건물, 에비슨 그 기념병원이요. 이 병원 이 서로둑 선교사가 세운 건물이에요. 이 병원뿐만 아니라 광주 스피아 여고의 윈스 보로스 홀, 서울 종로의 기독교 서회, 전주의 신흥학교의 리차드슨 홀, 그 외에 초현대식 건물을 엄청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오웬 기념관, 순천 매산학교, 또 와츠 기념관, 뭐 이런 대형 건물 거의 이분이 와서 지은 거예요. 그 외에도 선교사들의 생활관 한 100여 채를 지었다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나라 근대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값어치 있는 그런 건물들이라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석재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 우리나라 그 시대에는 이런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중국 사람을 많이 데려다 썼다 그래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 상해라든가 뭐 이쪽에 다 외국에서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건축 기술이 이게 발달이 돼 가지고 그런 그 석공들이라든가 뭐 이런 건축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500명 정도 들어와 있었다 그래요. 아마 이 서로둑 선교사가 채용해서 많이 쓰고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그들 데려다가 이렇게 이 건축 전문가인 서로둑 선교사가 건물을 많이 지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시대에 이렇게 조금 전에 중국 그 기술자들 뭐 이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모여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한 별도의 전도대를 구성해 가지고 그들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화여전의 건축을 위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100만 달러 지원금을 이걸 거둬들이기 위해서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그것 가져다가 그렇게 이화여전 그 본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교수들의 사택 건립을 위해서도 미국에 가서 모금해다가 건물을 짓는 등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건축 면에서 두드러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이 꼭 뭐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내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가고 선교사라 나가고 이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머리 하는 그런 계통의 여자들 파마 같은 거 이런 거 인기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기술 가지고 나가서 활동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뭐 그런 거 없긴 하겠지요. 하여튼 뭐 퍼마하는 그런 선교사 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건축 전문가가 들어왔었다. 그런가 하면은 제일 많이 또 들어온 선교사들이 교육 선교사들이에요. 교육 선교사들. 그 교육 선교사 중에 일대
이화 여자대학교 일대 총장은 언더우드 딸이었던가요? 일대 총장했고, 그 다음에 2대 총장이 이 루이자 씨 로드와일러라는 이분이 또 2대 총장이 되어서 1887년 8월에 이화 학당에 와서 이제 최초 평교사로서 와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산술, 과학, 영독본, 영문법, 뭐 이런 근대 학문 체계를 마련했노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로 주장했던 것은 실용적인 지식 습득, 이거를 많이 주장을 해서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또 찬미가를 펴냈고, 그리고 이분은 1887년에 와서 1920년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세핀 오페인 선교사, 이분 꼭 남자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자예요. 이화 여자대학교 3대 총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성경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체조도 가르치고 재봉이나 자수 이런 거 가정과를 가르치게 되고, 특히 체육운동과 이걸 통해 가지고 운동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떠냐? 우리나라 여자들은 발뒤꿈치 들고 살살 처녀들은 다니도록 이렇게 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체육을 하니까 전신으로 들고 뛰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왜서 이걸 하게 됐느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공부하다가 도중에 병들고, 뭐 학교를 못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가 하면 체력이 너무 약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녀들이, 학생들이. 그래서 체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체조 운동 이런 거를 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녀들이 그냥 들고 뛰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냥 놀래가지고 저런 여자들을 우리 며느리감으로 안 삼는다 막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교로 쫓아와가지고 딸 업어가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남자같이 생겨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막 밀고 나갔던 것 같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저 평양, 서울 이 일대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전도 활동하고 이 학교 관리하는 이런 면에서 특별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수백 리씩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다가 40세에 콜레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귀한 분들이 와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습 봅니다. 이 룰루 프라이 선교사,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화 여자대학교 4대 총장인데, 이분도 1893년도에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번 생리학이라든가 자연지리학이라든가 정치지리학이라든가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특히 이제 이화학당을 보통과, 고등과 이런 걸 설치해서 구별해서 가르치게 되고, 대학과를 또 설치하게 되고, 메인 홀을 중축하는 그 일에 또 앞장을 섰다고. 바로 이분도 유방암으로 세상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앞장서서 세웠던 이 학교 건물은 아마 아까 얘기했던 이 서로득 선교사가 아마 세웠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학교 세우는, 이게 옛날 이화여자대학교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A. 지넷 월터라는 이 선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5대 총장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